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도 CR 학당 정기 강연회가 지난 사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두 번째 2강째인데요. 오늘은 성공회대 김기석 교수님을 모시고 함석헌의 평화사상과 가학이하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 함석헌과 생명평화에 대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글을 이제 잠깐 하는데 한 40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요 책에 바보세라는 이 책에 법정 스님이 서문을 썼습니다. 한 1분 안 되는 짧은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계시는 분은 거의 다 아는 분이지만 앞으로 이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CR의 처지에서 보면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아픔으로 받아들이면 한시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때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고 나아가 역사의 지평에 동이 트는 것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CR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선량한 결의입니다. 이 내용이 불교계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법정 스님의 글인데요.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을 좋아했던 분들은 이 종교와 관계없이 불교계에서도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실 교수님은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성공회 신부로 계십니다. 또 직전에 성공회대 전 총장도 하시고 현재는 국경성 평화학교 이사장도 견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성 평화학교에서도 매년 6월 6일 날 코리아 평화의 날이라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데요. 이렇게 거기서 앞으로 평화에 관련된 걸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CR 상자 사상 강좌는 이렇게 불교계뿐만 아니고 이 성공회대 신부님이라서 또 과학자 입장에서 바라본 함석헌의 생명평화를 오늘 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아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덕 이 연구원장님이 저희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여기 강의 한번 하지 않겠냐고 한 거를 제가 덥석 거절을 못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뭐 그랬지만은 도무지 이거 제가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입장이 못 된다 생각이 갈수록 들었는데요. 오늘 오면서 유튜브에서 여기 CR 소리에서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 강연 자료가
참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1963년 귀국 기념 강연회 사상계 주체로 시민회관에서 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좀 함석헌 선생님의 길을 좀 받아서 여기 서보자 했는데 길을 받기는 그냥 이거를 듣고 오다 보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제가 야 정말 이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저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그 지금 저 뒤에 그 김미령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저를 멘토, 저의 삶의 멘토처럼 이끌어 주신 윤정현 신부님입니다. 저의 멘토가 그 특수관계시고요, 윤정현 신부님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영국의 버밍엄에 조금 저도 역시 나이가 좀 늦게 공부하기에는 약간 늦게 갔는데 박사 과정을 거의 이제 40대가 돼서 시작하는데 그 윤정현 그 신부님의 지도 교수이신 그 수기르따르자라고 스리랑카 출신의 탈식민주의 성서 해석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시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밥도 잘 사주시고 아주 친근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 Science and Religion Dialogue를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너는 왜 서양 애들이 하는 거 하려고 그래? 약간 이제 그 좀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과학에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저도 이제 이과를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뭐 윤정현 신부님이 신학교가라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함석헌 선생님이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수기 선생님의 그 말씀 왜 한국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 과학 같은 거를 뭐 하려고 공부하느냐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나 종교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사회사상이나 이런 관점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조명하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충분치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과학과 종교의 관계라는 대화라는 관점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보는데 뭐 사실상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평화와 핵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 제목은 처음에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 본 함석헌의 평화사상 했다가 함석헌의 평화사상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바꿨고요. 좀 뭐 정말 함석헌 선생님 강연에서 이런 식의 자료를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앞에 있는 이미지는 그 화성과 목성 공전 궤도, 화성과 목성의 공전 궤도 사이에는 소행성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과 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 행성 배열 법칙에 근거해서 천문학자들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행성이 하나 있어야 맞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행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있어야지 여러 가지로 맞아요. 공식이 수학적으로 이 행성 움직임.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낸 게 이 소행성대입니다. 행성은 사라지고 소행성들로 수많은 암석들로 조각이 난 건데 그래서 하나의 원래 행성이 있었는데 산산이 부서져서 소행성대가 된 겁니다. 미디로 보면은 이렇고요. 여기가 이제 그 목성 주피터고 여기가 화성 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여기서 이제 뭐 한 덩어리가 가끔 날라와서
천만 년에 한 번씩은 엄청난 지구에도 재앙을 가져오는데요. 네, 이렇게 공전 궤도를 살펴보면 이렇고요. 소행성대의 운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하나의 행성으로 존재했었는데 이웃한 목성이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318배나 되니까 굉장하죠. 우리 지구보다 사이즈가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이 있어도 달에 의해서 지구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조력이라는 건데요. 조석 간만에 차가 생긴 건데, 이 목성 근처에 이런 그 행성이 있으면은 거기서 자전할 때마다, 목성에서 자전할 때마다 목성이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언덕처럼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형편없겠죠. 그 행성이 그럼에도 존재하려면은 내부에 철이라든지 강한 접촉력 있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성은 불행하게도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해서 결국은 목성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깨져버린 겁니다. 기조력. 그러니까 강한 어떤 천체 주위에서는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전하면은 하루 뭐 우리 지구 같으면 24시간 자전하니까 24시간 동안에 목성의 중력을 받는 이 표면이 계속 바뀌니까 그 행성은 갈라진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우리 한반도의 운명, 한반도의 처지가 저는 이 소행성들 보면서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반도도 그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예정되지 않았던 정말 그 태평양 전쟁 종전 직전에 미 국무성의 제안으로 38선이 소련에 제안됐고, 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38선을 기준으로 소련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는,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일본을 무장 해제하는 권한을 갖자 해서 소련은 한반도에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해요. 북해 북해 사악의 섬이 있죠. 지금도 일본하고 분쟁 중인 그 사할린을 포함해서 거기가 이제 러일 전쟁 때 뺏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다시 되돌려받는 것을 확실히 하자 하면서 하루 만에 스탈린이 답장을 보냈어요. 오케이 해서 한발선이 그어졌는데, 애초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중령되는 장교가 자를 갖다가 한반도 지도에다 놓고 이 전쟁 종전 후에 소련이 갑자기 참전해서 뭐 일본 관동군을 한 2주 사이에 포로를 수십만을 잡으면서 바로 우리 한반도 북쪽에서 무장인 일본군들을 완전히 그냥 다 무력화시켰거든요. 그 동부전선에서 독일군하고 싸웠던 강력한 소련 군대가 몇 개월간 쉬었죠. 5월에 전쟁 끝났으니까 유럽 서부전선, 스탈린 그때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시베리아 열차 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스탈린은 계속 전쟁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달에 갑자기 이제 전황이 일본 곧 항복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밀고 내려오는데 그때 전투 상황을 보면은 하루에도 몇 개 사단씩 무장 해제를 시켜요, 소련군이. 그래서 뭐 소련군은 바로 그냥 한반도로 내려올 상황이었었고, 미국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산주의 세력과 이 자본주의 세력 간의 대결이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어떤 공산권으로부터 지키려면은 그 앞에 교두보가 필요하다 해서 방법을 찾아와 했더니 촉 장교가 자를 갖다가 지도 위에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면 적당하겠네 해서 그게 38선입니다. 우리나라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래서 그때 그어진 38선이 전 한반도를 갈랐는데, 이 사진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위도 38도라는 것을 우리가 위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위도 경도 몇 도인지 알고 산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우리의 삶과 무관한 그 선이죠. 위도 38선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마을과 길과 논과 밭과 강과
산을 가로질렀던 선이고 2006년에 KBS에서 한국전쟁 10부작을 다큐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몇 번 다시 봤는데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조사도 많이 했고 거기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이 38선 그어진 것을 보고서 뭐 모든 우리 민중들이 나와서 반대했죠.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분단이 웬 말이냐. 그래서 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김구 선생님도 그거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했지만은 딱 3년 뒤에 소련군 철수하고 미군 철수한 다음에 이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 38선으로 갈라놨던 군대와 나라는 다 떠났는데 우리가 거기서 총 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냥 시골에 마치 그 차단기 하나, 나무 막대기로 된 차단기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지키고 있는 데도 많았어요. 38선이 초전기엔. 그리고 이쪽에는 소련군, 이쪽에는 미군 해가지고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파티도 열고 술도 마시고 초창기에 미국 소련은 무방이니까 같은 연합군의 소속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 들고 서로 지키고 전투가 발생하고 6.25 전쟁 전에 이미 서부전선, 개성, 송악산 그쪽 지역에서는 뭐 한 400회 정도의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북한 쪽에서는 무슨 뭐 북침설의 근거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발칸반도를 쭉 여행을 했었는데 옛날 유고슬라비아 발칸반도도 그렇더라고요. 발칸반도도 전통적으로 러시아 세력하고 서유럽 세력하고 뭐 헝가리 이쪽 오스트리아 독일 제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남쪽의 세력하고 이렇게 해서 충돌 지점이어서 거기도 역사가 우리보다 더 심한 분열과 갈등과 가장 최근인 1995년에 인종학살까지 겪었죠.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도 대표적으로 여러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약간 덜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해양 세력과 중국 대륙과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난이 디폴트로 설정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면은 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되고 외부 강대국의 변화를 국제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대응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생애는 1901년부터 89년까지 진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뭐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뭐 지금 상당히 막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은 굉장히 그 국뽕이라고도 하죠. 뭐 이렇게 지금 뭐 일본보다 GDP가 더 올라갔고 세계 10대 경제 뭐 대국에다가 뭐 지금 국방력이 군사력이 재래식 전력으로 세계 5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나라가 되기 전에 89년이면 정말로 제일 어려운 시절이죠. 이 시기가 그때부터 87 체제라고 하죠. 우리가 87년부터 어떤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 이후에 훨씬 더 좋아졌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말 CR들이 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회가 되기 전에 딱 정말 어려운 시기만 경험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점에서 좋아하시고 어떤 점에서 좀 염려를 하실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시기에 세 번의 그 나눠진 시기에 다 함석헌 선생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투옥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아셨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사이언스 앤 릴리전으로 했는데
원래 이 과학과 종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이렇게 서로 충돌한다, 갈등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상식인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화이트 헤드라는 그런 그 영국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이자 철학자도 종교적 진리는 영원하지만 항상 그 당대에, 그 시대에 과학에 비추어서 수정할 때 그 종교적 진리의 영원성이 빛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안 바바라는, 여기 원고에는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안 바바라는 이 원래 물리학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저기를 하셨어요. 과학사, 히스토리 오브 사이언스, 과학사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학과 종교가 관계를 맺는 모델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갈등, 하나는 독립, 하나는 대화, 하나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앞서서 소개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물론적 환원주의와 성서문자주의. 성서문자주의는 성경을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6일간 매일매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물들을 종류대로 지어내셨다면은 그거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서문자주의예요. 비블리칼 리터럴즘이라서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 성서문자주의는 필연적으로 당대의 과학이나 상식하고 충돌하죠. 네? 학문이 발달해서 학문이 성서의 눈치를 보고 묶여있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또 과학계통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냐면 유물론적 환원주의라고 해서, 이 과학은 뭐든지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쪼개서 그것의 낱낱개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작용 방식을 분석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근대과학의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성공을 한 거고, 그래서 유물론적 환원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자고 하면은 어떤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입장이 생기냐면은, 그래, 정신이라는 것도 뭐야,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작용과 화학신호들의 결합일 뿐이야. 물질에서 시작되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생명의 하나인 인간이 의식작용을 하는 것도 결국은 물리적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거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숭고하게 여기는 그런 도덕이라든지 또는 뭐 그 예술의 마스터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물질 작용의 결과물이다 라고 환원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과학의 물질적 환원주의는 종교나 철학하고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거지만 과학 만능주의 또는 과학 제국주의 입장이 있고요. 또 종교 원리주의나 근본주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종교만을 가지고서 이 사회의 구성 원리로 삼는다라든지, 또 반대로 과학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한다든지. 그래서 저 한 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종의 기원, 신의 기원, 저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해지면서 그 모든 생물의 본질은 뭐냐? 유전자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거다. 우리의 몸도 유전자가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더 퍼뜨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거다.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안해낸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또는 우리가 평화와 생명을 주장하는 것도 다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파생된 하나의 부수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는 빨리 박멸해야 될 어떤 구시대적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세계 인문주의자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반종교 무신론 광고도 하고 There is no God, there is probably 붙였어요. Probably no God. 그러니까 enjoy your life. Don't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이 없으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너의 삶을 즐겨라. 뭐 이런 버스 광고를 전 세계에다가 막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다가 우리나라는 일주일 안 돼서 버스 회사가 그 광고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기독교인들의 빗발치는 전화를 버스 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광고비를 포기하고 내렸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아직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런 과학의 입장에서 종교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위의 개념으로 주는 거죠. 또 이제 그 뭐 잘 개미 연구로 잘 알려진 윌슨 그런 사람들도 사회생물학의 태동이 우리나라 최혜친 교수님 뭐 강사 거론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최혜친 교수님도 그분의 이제 제자지만은 소위 지금 생물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생물학자들도 보면은 다 사회생물학을 가지고 모든 현상에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행동 패턴들도 사회생물학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과학을 가지고 전체를, 과거에 근대과학 이전에 종교가, 기독교가 로마 교황의 교도권, 매지스트레이션 하에서 진리의 판단권을 가진 것처럼 요즘은 과학이 진리의 판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권을 가지고서 당신들 맞다 안 맞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따라가고, 미디어나 이런 데도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신뢰하고, 뭐 목회자나 또는 종교인이나 어떤 지혜로운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면 좋은 소리 하시네 이런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좋은 말씀 하시네, 그렇지만은 웃으면은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돼서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막 받아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과학에 갈등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독립이라는 것은 이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가 그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으로 나누면서 어떤 이 수학과 같이 증명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순수이성과, 그리고 선행과 같이 예수님의 선행이나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과 같이 그런 어떤 이론과 공식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고, 이 두 진리는 서로 이렇게 칸막이를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임의로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쉽게 비유하자면은 운동 경기 중에서 축구는 한 그 필드에서 막 서로 11명이 엉켜가지고 뛰는데, 비해서 배구 같은 경우는 네트를 쳐줘서 선수들이 서로 넘어가지 않죠. 자기네 코트 안에서만 운동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에서 진리의 권한을 갖고 종교는 종교 안에서 권한을 가져라. 이렇게 일종의 휴전,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서로 나누는. 근데 여기에서의 그 문제, 아쉬운 점이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통해야 되고 하나의 진리인데 두 개의 따로따로 별개의 독립된 진리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장점과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영감과 더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지금 현대 20세기 내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부터 20세기 내내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천체물리학자들이 낸 것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시공간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양자요동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한 거예요. 너무나도 사실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무에서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뭐 지구 같은 데서 마침내 생물이 출현하고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 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나? 예를 들어서 현대 과학에 그걸 질문하면은 과학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죽을 때까지 왜 빅뱅이 시작되었는지, 그럼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밝혀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관측 증거라든지 뭐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주 이전의 문제는, 시공간 이전의 문제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추론은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과학적으로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더라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주 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낸 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입니다. 현대과학의 한계점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5억 년 전에 우연히 자기 복제 분자가 출현했다. 이게 생물학에서 지금 수십 년간 생명의 출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출현했다. 근데 이렇게 생명체 하나,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만 가지 이상의 화학 공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우연히 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는 토네이도가 곰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페라리가 조립이 됐다. 보잉으로 비유했습니다. 보잉 비행기가 조립이 되었다. 는 것보다도 확률적으로 생명이 우연을 출현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생물학자들은 더 이상 그건 연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때 이제 뭐 1953년도 이 시카고대에서는 막 이렇게 초기 지구의 상태처럼 막 그 플라스틱 안에다가 암모니아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그 위원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초기 지구 상태처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서 일주일 뒤에 플라스크에 어떤 착색된 물질을 얻어서 보니까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넣어서 와, 이제 생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제 앞으로 20년 내에 실험실에서 초기의 생명이 탄생한 것 같은 실험을 재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70년 지났는데 그 연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출현에 관해서는 어떤 실험으로나 뭘로나 무엇으로도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끝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이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우주가 왜 시작되었는가, 왜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과학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밝혀냈고 놀라운 설명을 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인류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지금은 알거든요. 물론 100년 전 사람도 그보다 더 100년 전 사람보다는 더 알았다고 치지만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한 100년, 20세기 초반부터 한 20세기 내내 한 100년 사이에 과학의 발전은 정말로 비약적이거든요. 그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 혼자서 펜 하나 가지고 종이 하나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연구는 가능하지 않죠.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같은 거. 지금은 뭐 아주 작은 무슨 성취를 하나 하려고 해도 수십억 돈이 투입이 돼서 어마어마한 실험 장비와 팀이 구성이 돼야 아주 작은 진전 하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지식이란 측면에서 우주와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신비로운 뇌, 의식이라는 그런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층위, 우주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 다른 층위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획득했지만은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과학으로 인한 위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여기 원고에 보면은 이걸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PPT하고 원고하고 딱 매칭시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앞에 나오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예, 저 1페이지에 제가 하나네요. 함석헌 선생님이 의사를 배우려다 그만두고 미술을 뜻하다가 말고 교육을 하려다가 교육자가 되지 못하고 농사하려다 농부가 못되고 역사를 연구했으면 하다가 역사책을 내던지고 성경을 연구하자 하면서 성경을 들고만 있으면서 집에서 나비 노릇 못하고 나가선 국민 노릇 못하고 학자도 못되고 기술자도 못되고 사상가도 못되고 억울하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시를 써서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시대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좀 평화로운 시대였다면은 뭐 이 중에 뭐가 되셨겠죠. 의사 선생님이 되거나 교육자가 되셨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또는 신학자나 종교학자가 돼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가 되셔도 되셨겠죠.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참 어려운 시기를 사시면서 그 시대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민중들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CR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석헌 선생님의 시대, 세 가지 다른 시대마다 보자면 일제강점기 때는 이때 일제는 과학을 우생학과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글 저작에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찰스 다윈이 그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는 수단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 보면 자연 선택을 통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한 개체나 종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이런 생태계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이 1859년 그 책이 출간된 이후에 단일한 저작으로서는 지금 과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과학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누가 꼽히는 게 아니라 다윈이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과학자로 지금도 꼽히는데 그것은 자연 선택의 기제를 통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종이라는 것도 새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어내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추려내면은 결국 종의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파고스 가서 통관 생물 표본을 채집을 해가지고서 그걸 묵혔다가 이제 1859년에 펼쳐냈는데요. 그것을 해석하는 일부 후배 학자들 중에 일부가 우생학으로 그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에서는 우수한 종류들이 있고 열등한 존재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나치의 히틀러가 그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썼고 일제가 그런 건 또 빨리 또 따라하잖아요. 배워와가지고 일본 그 학자들이 생물학자들하고 의사들이 우생학을 가지고 와서 이 연구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한 15년 전에 저 서울대 물리대 자리에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가 지하 어떤 그
새로운 알지 못했던 그 공간에서 많은 유골들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유골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혹시 뭐 이런 어떤 뭐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 과정에서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기도 오세요. 그 동경제대 여기서 그 경성제대 예, 의학부에서 과장님. 어떤 예, 예, 예. 우생학 신봉자에서 이거- 우생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골들을 수집해서 했다가 이제 그게 실종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예, 과장님. 일상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왜 조선인이나 만주인보다 더 우수한가 골상에서 밝혀내려고 막 그거를 어떤 패턴화 시키고 뭐하고 막 이런 걸 했었죠. 다인의 막내 아들이 우생학 나중에 회장도 했었습니다. 찰스 다인은 그런 쪽으로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거에 찬성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었고요. 뭐 731 부대 너무 잘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내내 뭐 과학이라는 것은 일본이 그 정말 그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우리는 당당히 유럽의 한 강대국 대열에 들어서자 이런 걸로 하면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45년서부터 월남하시기 전까지 북한 내에서의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물론과의 그 사상적인 차이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았다. 여기 저 원고에 썼는데 그 유물론에서는 물적 토대가 역사 변화의 원동력이고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했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죠. 인간은 정신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의식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끌어 더 우선한다고 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산주의 과학하고도 충돌을 했고 대한민국의 시기는 나중에 뭐 5.16 이후에 그 진리탐구 아닌 부국강경 산업화의 수단으로 과학을 썼기 때문에 그런 주치판적으로 쓰신 게 물질과 생명의 신비의 전당을 곁세질해서 여기 자료에 이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저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공산주의와 과학 약간 아래쪽에 따옴표 필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칼 막스는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큰 소리 한 것 같이 알지만 그는 근본에서 무식한 것이었습니다. 존재가 정신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존재란 물적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네. 고요. 그 다음에 4쪽으로 가봅시다. 4쪽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과학 419는 지성의 발로요, 516은 물성의 발로다. 지성과 물성의 충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대 물질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고요. 네, 그 아래 영구라는 이름 아래 물질과 생명의 신비의 전당을 곁세질하고 도둑질을 해본 그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구실 아래 원자무기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연구가 잘못은 아니지만은 선례 후학입니다. 얘가 우선이고 학문이 먼저 도덕의 힘이 선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정의, 함석헌 선생님, 인간은 영을 지향한 존재다. 한없이 올라가자는 것이 인격이다. 파란 곡절이 많아도 언제나 마지막에 향하는 점은 하나에 있었다. 영, 그것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종교다. 이제 앞으로 인류는 영의 세계를 향해 무한한 항해를 할 것이다. 함석헌 선생님의 생애에서 우리 민족의 불행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를 지배한 일제가 패망을 하는데
원자 폭탄에 의해서 패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조선인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원폭 피해자라고 알려진 것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별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코벤트리 대성당을 가보면 거기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폭격에 의해서 성당이 이제 폭격되고 불타버렸는데 거기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물이나 메모리얼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에 대한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얘기죠. 근데 우리 한인들이 피해를 받은 것은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먼저 조금 건너뛰기고요. 아시다시피 45년에 맨하튼 프로젝트에 의해서 얼마 전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그 뒷얘기가 자세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원자폭탄이 개발이 됐고 투하가 됐죠. 미국의 예측으로는 소련이 개발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지나야 된다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소련이 만들었어요. 그 뒷배경을 보자면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그렇게 걸르고 노력했지만은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던 학자 한 명이 소련의 스파이였어요. 소련에 다 정보를 줘서 사실 미국에서는 영국 학자들도 엄청 경계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영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져간 것도 그 이유라고 해요. 영국에서 하면은 독일, 소련하고 유럽 가까우니까 정보가 새나가기 쉽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빠져나와서 불과 4년 만에 소련이 성공했고요. 수소폭탄은 52년에 미국이, 54년 2년 뒤에 소련이, 57년에 영국이, 67년 중국, 68년 프랑스가 수소폭탄 개발했고요. 특히 이제 이 수소폭탄 개발하고 난 뒤에 요때 이제 또 소련이 인공위성 성공하죠. 먼저 미국보다 앞서 성공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 메카시 열풍이 불고 그랬던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포에 쌓였죠. 자기네 머리 위로 인공위성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을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 대결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리틀보이인데, 리틀보이에 의해서 당일날 8월 6일 당일날 8만 명이 사망했고 그해 말까지 6만 명 정도가 더 사망을 해서 14만 명 정도가 희생된 걸로 나왔고요. 나가사키에는 3일 뒤에 떨어졌는데 TNT 환산, 요거는 TNT 우리 알죠? 다이너마이트로 환산합니다. 폭발력은 15,000톤, TNT 15,000톤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폭발력은 더 세요. 21,000톤인데 나가사키는 이제 그 지형지물상 산 언덕이 많아서 희생자가 덜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리틀보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펜맨인데 이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리틀보이는 우라늄을 사용했고 펜맨은 플루토늄을 사용했어요. 상당히 실험적 목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식을 써서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썼고요. 한인 원폭 피해자가 히로시마에서 조선인이 3만 명, 나가사키에서 1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통계마다 다른데요. 일본 내무성 경보국 통계는 조선인이 총 10만 명이 집폭돼서 5만 사망, 5만 생존,
귀국 43,000, 일본 7,000 잔류. 한국 원폭 피해자 협의회 통계로는 7만 명 피폭당해서 한 3만 줄었습니다. 피폭 모 숫자가 사망 4만 명, 10,000명 정도 차이 나고요. 생존 3만 명, 귀국 23,000, 북한으로 2,000명 같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보면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핵 무기의 피해자, 당사자국입니다, 우리도. 근데 이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에서도 외면당했고, 한국 정부도 뭐 거의 외면했죠. 특별 치료도 하지 않고. 일본 성공의 신부님 중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신부님이 한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을 그 치료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어요. 일본인 의사를 구해서 한국으로도 파견하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기금도 모으고 했었는데요. 여기 원고에는 자세하게 제가 썼습니다. 이 한인 이 원폭 피해자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피해자는 피해 맞습니다. 근데 유일한 피해자도 아니었고 조선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그 코벤트리 독일의 폭격에 의해서 폭격 직후의 사진이고, 이게 오늘날 코벤트리 이 폭격 장소를 어느 정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평화의 어떤 기념 장소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저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곳에 평화 기념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죠. 일본은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시, 7시, 8시가 거의 다 돼가네요. 그 원폭 피해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일제에 의한 피식민지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태평양 전쟁에서 또 가해자로서 고통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원폭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도쿄 대공습은 원폭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폭격으로만으로도 이 도쿄에, 특히 또 미군이 폭격 대상 지점을 뭐 황궁이나 이런 데 다 고위관료들 사는데 빼놓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폭격을 했는데, 거기에 조선인 거주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도쿄 대공습 때. 이게 이제 원폭 없이도 전쟁을 원폭과 같은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래식 폭탄으로도 도쿄에 10만 명을 이 도쿄 대공습으로 사망했거든요, 민간이. 오키나와도 갔더니 오키나와에서도 조선인이 10,000명 이상 죽어서 명부도 없이, 이렇게 명부가 있는 그 평화 묘지 거기는 소수만 있고 명부도 없이 대부분 이제 돌무덤 쌓아놨더라고. 이렇게 돌로 쌓았고, 조선 10,000명 이상 희생 조선인을 기념한다 이렇게 해놓고. 싱가포르에 갔던 조선인 포로 감시원이 3,000명이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종전되자마자 이 중에서 148명이 전범으로 기소가 돼요. 조선인이. 그 중에서 23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장기형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창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공항이죠. 우리 인천공항하고 더불어서. 거기 갇혀 있다가,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군 정하고 일본 정부한테 이제 권력을 분정, 미군정 끝나는 협약에 따라서 이 포로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에 있는 형무소로 이감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살다 나와서 이 사람들 뭐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이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이 사람들의 구명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분들이 자구책으로 막 택시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일본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학래 씨라는 사람이 책도 쓰고.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이 CR들의 한과 눈물과 고통이 많다. 20세기 내내.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단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이 되려면은 독일처럼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왜 한반도가 분단이 됐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얘기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수소폭탄 중에 최고의 지금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최고를 짜르본바라고 합니다. 구소련이 1961년에 원래는 100메가톤으로 하려고 했는데 줄여가지고 절반으로 줄인 게 이게 58메가톤으로 했는데요. 북극해 쪽에 있는 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제도에서 폭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폭발 당시 직경 8km의 불덩이 화구라고 하죠. 이 핵무기 폭발했을 때 8km의 화구가 형성이 됐고요. 높이 80km, 폭 40km의 보석구름이 형성됐고 100km 거리에서도 3도 화성이 하고 1000km 떨어진 핀란드의 건물 내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폭발이었고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아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리틀보이, 히로시마 떨어진 리틀보이의 3800배입니다. 킬로톤하고 메가톤은 1000배잖아요. 15킬로톤에서 58메가톤이니까 4000배입니다. 4000배의 위력이에요. 산술적으로 치면은 4억 명을 살상할 수 있는데 4억 명이 사는 도시는 없죠. 근데 서울같이 1000만 사는 도시에 폭발시키면 서울은 그냥 다 불덩어리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핵 보유국이 현재 9개 나라, 북한까지 전 세계 지금 핵무기가 많이 줄어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많이 줄어서 지금 13,000기인데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의 폭발력을 인구로 나누면은 한 가정당 20톤, TNT 20톤짜리의 유럽 전쟁에 썼었던 블록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으로도 유명했던 체인점이었는데 블록버스터라는 상호가 지금 이제 비디오를 안 보니까 이 블록버스터란 말이 한 블록을 박살내는 고폭탄 유럽 전쟁에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폭탄 중에 전폭기들이 가지고 떨어뜨려서 한 블록 100m 한 유럽 블록을 날리는 게 블록버스터입니다. 이 블록버스터를 지금 전 세계 모든 가정에 하나씩 배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핵무기가 좀 인류가 정상이 아니죠. 지금 미쳤죠. 미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20세기 과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지식의 선물을 주었는지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다른 어두운 양면성은 그 과학기술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동시에 우리 손에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만든 건데 이거는 실제보다도 더 오히려 축소한 것 같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폭발력이라면은 이게 짜르본바의 폭발력입니다. 40km 상공까지 올라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블록버스터 폭탄 그림이고요. 이 블록버스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이죠. 산업 군수 도시였던 독일 드레스덴이 이렇게 바뀌었죠. 북한 핵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데 50개 정도 추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죠. 단거리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실험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륙간 탄도하고 또 핵무기 얘기하면은 그거 뭐 같은 민족한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단거리 핵 투발 수단으로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거리 600m 이하여서 북한에 가까운 나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10개씩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요. 한 27년까지 150에서 200기 보유하면은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완성이 된다. 그 정도의 파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도 건드리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이제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 필요하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하에서 전략개발부 차관보였고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돈 더 안 내면은 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폼페이오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핵무장을 묵인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작년에 핵 자강 전략 포럼, 평화 포럼이 아니라 핵 자강 전략 포럼이 결성이 돼서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 형성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독자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중진들 뭐 있습니다. 누구 이름 여기 원고에 썼는데요.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나토식 핵 공유를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핵 공유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은 독자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여론조사를 하면은 60%에서 70%가 일반 국민들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핵 자체 무장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나왔지 여기? 뒤로 가기였나? 마무리하면서 이 이미지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요 동그라미 그냥 인위적으로 그린 거고요. 요 안 보이니까 잘. 요 안에 작은 빛나는 점이 하나 있죠. 저 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구를 보이저 1호가, 지금 보이저 1호는 100억 킬로 이상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1970년에 발사가 됐었나요? 그래서 지금 멀리 나가 있는데 60억 킬로 떨어진, 참고로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한 1억 5천 킬로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0억 킬로 떨어진 곳을 가면서 칼 세건이 나사를 막 설득합니다. 카메라 돌려서 지구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 가지 위험이, 기술적 위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태양하고 잘못 태양 쪽으로 가면은 이제 렌즈가 다 이렇게 손상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망설이는데, 칼세건이 굉장히 강하게 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두움 속에, 암흑의 우주 속에 아주 어렴풋이 푸른 점이 살짝 감도는 한 점이 찍혔어요. 이 점은 지금 시간이 충분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요거를 창백한 푸른 점 여러분이 검색해서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한 5분짜리로 칼 세이건의 제자인 닐 타이슨이 이 코스모스 10부작, 원래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그 10부작을 해서 유명한 대중과학자가 됐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이 제자였던 닐 타이슨 과학자가 그거를 나레이션을 그걸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소개를 하면서 칼 세이건의 육성 목소리로 요 나레이션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지극히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일종의 칼 세이건은 우리처럼 종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종교인 또는 영성가들이 깨닫는 그런 인류의 도덕적 영성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한 책이 있어요. 우주로부터의 귀환. 근데 거기서 보면 우주비행사 체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훨씬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칼시에건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와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전도자들처럼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비행사들 출신 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를 멀리서 보고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향을 떠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함석헌 선생님이 평생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결국은 폭력에 대한 반대,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그 다음에 국가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런데 민족은 사랑하지만 국가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의 문제, 이 핵의 문제,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계속 발달하면서 엄청난 그 파괴력, 인류가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데 비해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은 제자리거나 진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퇴보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는 능력하고 정신적 능력하고가 균형이 안 맞고 점점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그 미숙한 존재고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5살짜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수류탄과 부비출액을 가지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한다 기분 나쁘다 던져 뽑아 해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인류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했죠. 앞으로 과학기술은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장벽인데 한 번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점점 쉽게 도달해요. 보편화되고 유행화됩니다. 그런 뭐 약품도 그렇죠. 처음엔 비싼데 나중에는 싸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이 도달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 맨날 미션 임파서블에 그런 시나리오로다가 그 탐 크루즈가 하고 있지만은 작은 테러 집단이 근본주의 집단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앞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영적 능력이 발전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이 재조명돼야 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드러내서 많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함석헌과 생명평화인데 그 생명평화에 대한 반대 개념이 국가폭력이나 전쟁, 특히 핵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수님은 함석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정지성 목사님과 국경성 평화교에서 피스메이커를 만드시는데 운동을 하시고 거기에 기르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그 피스메이커를 일반 이 사회에서나 거기서나 어떻게 좀 교육하고 양성하는지, 안 그러면 그 주된 목적이나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국경선 평화학교 피스 보더 스쿨은 정지석 목사라는 분이 11년 전에 철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거기 학교 건물을 준공했고요. 저는 이제 그냥 그 좀 뭐 보고 따라가고 응원하고 이러는 입장이었는데 조금씩 약간 지금 인볼브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아이디어, 피스메이커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은 순전히 정지석 대표의 그 어떤 놀라운 통찰력과 리더십, 비전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어떤 친구이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에 귀동냥을 해서 들은 바로는 어쨌든 그 정지석 목사님이 퀘이커리즘을 공부하고 또 함석헌 선생님 공부하고 그런 기독교 평화 사상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에서 퀘이커를 포함한 이 급진파들, 근본주의 그 종교개혁 소수파들이잖아요. 또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엄청 탄압을 받았는데, 또 종교개혁 안에서도 소수파들이 또 탄압을 받잖아요. 엄청나게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퀘이커리즘 같은 경우는, 그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지 집단화된 그 공동체의 그런 어떤 권한, 이런 것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끼지 않으면은, 네? 또 특히 뭐 학력, 뭐 출신, 뭐 해서 다 메인스트림에 끼지 않으면은 그게 굉장히 우리가 쏠림 현상이 강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정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지석 목사의 소신은 민의 힘으로, 민의 관심과 기도로 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인들에게서만 맡겨서는, 정치인들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장난질을 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잘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판 확 뒤집어 엎고 나와가지고, 우린 뭐냔 말이죠. 완전히 정말 우리는 정말 황당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민에 의해서 이 평화의 기반을, 이 씨앗을 뿌리자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북한 상태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의 그런 북한의 씨알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돼야 서로 손뼉이 맞추셔서 뭐가 될 텐데, 그것은 이제 또 기도의 제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마치 독일의 그 동독의 작은 교회에서 촛불 모임을 한 것이 결국 독일의 통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국경선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자, 그리고 전쟁이 난 것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이든 은퇴자든 기성세대든 간에 함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확산해 나갈 때 실제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하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조사관이 파견이 돼서 왔어요. 혹시 이게 이 정부의 이 조치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 북한 인권을 돕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유엔 인권조사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스케줄이 보면은 다 탈북민들 만나고, 탈북 단체들, 그거 뿌리라 보내는 뭐 박상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탈북민들 만나고, 뭐 다 이런 사람들 만나고 보고서 쓰고 가요. 그렇게 해서는 그 보고가 유엔이나 미 의회에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경은 평화학교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접경 지역에 와서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게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삐라 보낸 것이 정말 북한 인권운동이지 아니면은 주민들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느끼는지 주민들이 그거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접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실제로 포탄이 연천에도 날라왔고, 네 그런 지금 또 어제 보니까 뭐 북한에서 오물을 엄청나게 뭐 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너무나도 유치해지고 너무나도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그 계속 그렇게 그 뭐 이상한 거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요즘 어디가 회의를 하면서 가다가 농담으로 우리도 보내자. 우리도 보내자. 뭘 보내냐? 야, 라면에 꽃게라면 먹으라고 라면하고 꽃게 넣어서 보내자. 또 뭐 그러다 또 선물을 보내자. 예, 뭐 그러다 재밌는 걸 보내자. 예, 그런 거 막 저 이상한 거 막 이상하게 저기 위원장 동지 저 욕하고 쌀 이만큼 넣어가지고 거기다 $1 넣어가지고 막 그거 삐라고 같이 보내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즐길 수 있는 거를 지금 보내보자 이런 얘기를 막 농담하고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 방법을 이렇게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만 아니라 민간이 상호 신뢰를 쌓고 우정을 쌓아 나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북경평화학교 활동하고 있고 6월 6일 행사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노래 손잡고 노래 평화의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먼저 질문을 받고 줌에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은 네,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주신 보니까 맨 끝에 네. 김용준 교수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김용준 교수님. 네.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용준 교수님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기 그냥 뭐 질문이라기보다 저건데 이 4.19를 지성의 발로 오히려 물성의 발로다 그러셨는데 강 선생님이 제가 구미에 박정희 기념관을 가봤거든요. 네. 가서 거기 텍스트 있는 글들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고도의 안티가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다 물질만 얘기를 해요. 물질. 예, 하다못해 정신에 대한 얘기가 새마을 정신 얘기조차도 네. 거의 없고요. 네. 베트남 파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입에 발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진영이 뭐 어쩌고 네, 저쩌고 이런 말조차도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됐다. 심지어 그렇게 네, 써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고도의 아기가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서 함석권 선생님 네, 소름이 끼칠 정도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대 의대에서 네. 유골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이 잘린 듯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유골이요. 예, 그러니까 학살이라도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총을 맞았다고 네. 개머리판에 맞았다고 그렇게 예. 부셔지지. 예. 이게 칼로 자르듯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사람을 했는지 뭐 살아있는 사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죽어있는 사람 뭐 이거를 그래서 네. 다 이 얘기를 하시면은 꼭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단순 유골이 발견된 게 아니라 네, 칼이 잘린 듯한 그 유골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이상. 김용준 선생님은 2년 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927년생이시고, 그분은 일제 강점기 때 이 화공학을 전공하면은 징용을 안 끌려간다고 해서 당시는 그 학제가 아까 뭐 경성제대 나왔지만
그거가 보니까 이렇게 조교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입학이에요, 입학.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쪽 집안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죠. 그 집이 팔남매인데 막내가 돌 김용옥, 예, 용자들님이시고 그 중에 이제 그 돌 김용옥의 누님, 김영준 선생님의 누이 중에 이제 그 교육부 장관 하신 그분 계시고 하는데, 돌이 아니라 그 김용준 선생님 이야기도 좀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화학을 전공하셨고, 저는 이쪽 전공을 하면서 그분을 이제 논문 쓸 때 인터뷰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학위를 하고 왔을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반겨주시고 공부 모임에 초대를 해주셔서 과학사상회라고 지금도 그 공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래서 거기 공부하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80세 후반 나이에도 항상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신간 새로운 서적들을 구입해서 다 읽고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굉장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분은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연세 차이가 26살 정도 나시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평생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시고 유럽 여행할 때도 모시고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사상계 나중에 또 맡으셔서 하셨고, 제가 여기 썼지만은 그 해직 교수, 박정희 정권하고 전두환 정권 때 많은 해직 교수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이공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뭐 이런 문제는 아예 참견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어떤 KSCF 이사로 계시면서 그 김의규 사건인가 그 사건 때 해서 해직되고 투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자로서 성과를 낼 시기에 교단에서 쫓겨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쓴 사람의 과학이란 책에도 보면은 과학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과학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대 정권에서 과학을 지나치게 이렇게 물질주의적으로 부국강명의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견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과학자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죠. 장혜익 선생님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계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금방 네네.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난한 나라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결함도 있었습니다만은 박정희란 인물은 무슨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에서 수석을 해서 1년에 군관학교 수석자 1명을 일본 육사 편입을 시켜주는데 거기를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떤 그 성취주의자죠. 그런 어떤 면에서 어떤 강인하고 자기 신념을 하려는 게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오다가 이 강연 아까 제가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3년도 와서 강연하실 때 김종필 이제 정보부장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갓 서른 넘은 김종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박정희를 부추겨서 혁명 일으키게 했다는 이제 그런 암시성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요즘 김종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서 김종필을 재조명하는데, 이제 김종필에 의해서 그 5.16이라는 게 기획되고 박정희를 내세워가지고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박정희라는 사람 자체가 독재자로서
자기 존재감이 너무 커지니까 김종필이 이제 감당을 못했지만 초창기에는 김종필의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인정할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좀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산업화 세력하고 민자 세력하고 좀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한계들을 다 인정을 해야죠. 이렇게 물력으로 지성을 물력으로 억누르고 했다는 그런 점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김용준 교수님은 생전에 자기 전공 분야 유기화학 빼고는 전부 다 배운 것은 함석헌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했고요. 여기 CRS의 주관으로도 계셨고 아마 과학자 중에서는 거의 유리하게 함석헌 선생님 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함석헌 선생님을 사상이나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기간도 많이 있고 또 그 각계에도 거기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줌에서 질문이 있다면 또 줌에서 받고요. 안 그러면 또 이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받겠습니다. 네, 먼저 현장에서 한번 질문 받고 줌에서 질문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강의안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과학 그 앞에 그 결론에 본글은 양자의 관계를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일상의 만남에서도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어떤 건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저 자신도요. 네. 근데 이게 대화와 실제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대화 통합이라는 수상적인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그 대화 통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향점이 종교의 창조 성황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또는 이게 정반합처럼 이렇게 해서 네. 이끌어 나가는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좀. 상당히 샤프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네 가지로 나눠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 아니다. 그건 MB 정부 때였단 말이에요.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소위 뉴라이트의 그것도 한 파트인데 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창조론자들이 그 주마다 좀 이제 다르고 미국의 창조론 재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교과서에 계속 운동을 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는 진화론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나란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이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교과서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이제 어찌 돼서 결국은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진화론을 아까 리처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과학자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진리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 독점적인 그 권한을 갖는 것을 이 진리 탐구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아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경외, 생명에 대한 경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에 지금 생명체가 35억 년 전에 출현을 했는데, 만약 그건 뭐 절묘한 여러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서 됐습니다. 정말 뭐 만약에 성서 기자가 그걸 다 알았다면 옛날에 그걸 다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셔서. 최근에 달 연구에서 밝혀진 것 하나가 뭐냐면, 초기 지구에 테이아라는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에다가 그 핵을 딱 마치 계란 노른자 홍당 떨어뜨듯이 떨어뜨려주고 지구를 긁고 나가서 떨어져 나간 게 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행성이 지구 공전 궤도에 있다가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지구가 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 내부에 철이 많아요. 다른 옆에 화성도 보면은 바다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침식, 그 물에 의한 침식 표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다 없어요. 왜 없었냐?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갔거든요. 네, 한 2주 전에 화천에서 오로라 관측했다, 이런 보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21년 만에 태양 흑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폭발해서 태양에서 날라온 하전 입자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양풍이라는 게 태양은 계속해서 날려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맞으면은 지구 생물들이 다 죽어요. 바닷속에선 살 수 있겠죠. 육상 생물은 못 살아요. 그러는데 지구 자기장이 딱 그거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일부가 극점에서 타고 들어오는 게 오로라인데,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지구 생명에 결정적이에요. 또 근데 이 태양풍이라는 건 또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주에서부터 날라오는 감마선 같은 고에너지 입자를 태양풍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렇게 태양풍이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을 막아주고, 또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 그 생물들이, 식물 그 플랑크톤이 산소를 생산해내서,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지구에 산소를 생산해서 O3, 오존을 만들어 가지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보면은 너무나도 사실 조화롭고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액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졸부가 액면가 가지고서 막 자랑하는 것처럼 과학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생명의 신비라든지 생명에 대한 경외라든지 이런 것은 요만큼도 없이 이제 굉장히 자만해지는 모습,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해야 되죠. 과학이, 종교가 수천 년 전에 기록했지만 왜 이런 기록을 했는가? 종교 그 성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시다, 생명이 아름답다, 이러한 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어떤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우주와 생명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죠.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배우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과학에는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야,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냈으니까 이것만 다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런 어떤 지적 오만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뭐 답이 되는지 모르죠. 통합이란 것은 약간 이제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불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언톨로지, 뭐 톰 크루즈도 뭐 믿었다 그러고, 어떤 때 보면은 사이비 종교에서도 과학하고 결합해서 무슨 만병통치를 한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과학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뭐 외계인으로부터 무슨 비밀을 전수받았다 해가지고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통합이 위험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통합하기 어려워요. 아직 우리는 물리적인 그 진리하고
생명의 법칙하고 정신의 법칙하고가 딱딱층이 달라요.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과학으로도 연결 안 돼요. 물리학에서도 양자역학하고 거시 세계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먼 훗날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연결이 안 되는데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나머지도 다 완전히 내가 그 지적으로 해석해 놓으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과 종교에 있어서 대화의 어떤 기본적인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과학에서 지금까지 알고 오는 것은 어떤 신비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씩 더 단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네. 과학은 겸허해야 하고 무궁무진한 것 중에 원어브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태도를 그렇게 분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종교, 이 창조 이쪽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저는 이제 그 인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것은 우리가 2000년, 3000년 전에 구약 성서 기자들이 그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많이 이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피기자. 그런데 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과학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연구하게 하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대신에 좀 과학은 이 종교가 가진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서로 좀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가 진리 탐구의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문서주의, 아까 얘기한 문서주의, 문자주의를 그대로 해서 문자주의를 해서 그대로 이제 뭐 꿀안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폭탄 지구다가 죽어도 너는 저기 가서 뭐 70인의 미녀와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문자주의, 그 다음에 그 원리주의, 원리주의로다가 다 파괴해버리고 탈레반 보면은 불교 문화 유네스코 문화 유적들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옛날 그 고대 불교 유적들 인도 북부 쪽 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맞을까요? 네, 혹시 줌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에서 질문할 때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네.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드리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이 종교와 과학이라는데 지금 종교라는 말씀하실 때 네. 사실은 주적으로는 기독교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종교가 뭐 타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하고 과학은 좀 더 어떤 또 다르죠. 그런 점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학문으로서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신학의 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과학 철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사이언스 앤 릴리전 다이얼로그 이 부분을 이제 이안 바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영어권에서 발전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학회나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는 서품 받은 과학자들, 그래서 과학을 대학원 이상 전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사제가 된 사람들의 모임에 회원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주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가 다루기도 하는데, 일단 그 서양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든지 기독교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이 주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뭐 어찌 보면 구색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불교 학자도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이슬람도 모셔오기도 하고, 또 다른 뭐 힌두나 이런 종교도 모셔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기도 하는데, 주로 논의된 거는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 근대과학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 불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성철 스님 입적하셨을 때도 막 기사에 보면은 뭐 토굴에 앉아서 양자역학의 진리를 다 깨달으셨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또 교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불교 자체는. 그러는데 또 대화가 막상 많이 진행된 건 아니에요. 불교 안에는 기독교 성직자들, 기독교 목회자들이 뭐 그 기준이 뭐 학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안 맞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불교인들은 공부하는 비율이 되게 적어요. 예. 그래서 말로는 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축적해 놓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김용준 선생님이 주도하신 그 신과학 사상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김용정 교수인가 동국대 불교학자도 계셨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분야의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기독교 외에 이웃 종교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면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